그럼 결국 궁금한 건데 네. 판사님은 언제부터 수사 기록을 볼 수 있는 거야? 네. 판사님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요. 최근에 가장 빨리 끝난 재판이 이제 한덕수 재판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증인 계속 불렀죠. 증인 계속 부르고 그다음에 증거 중에 영상 증거나 녹음 증거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이렇게 시연을 해봐야만 증거로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틀면 몇십 시간 걸리니까 핵심만 딱딱딱 해서 이렇게 하고요. 종이로 된 증거들.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뭐 OX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OX에 관한 토론까지 마지막에 다 끝나고 나서 증거조사 모두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증거조사 자료들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변호인으로서는 증인 신문을 얼마나 잘하는 게 가장 요새 형사재판에서 좀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거기에 있어서는 사실 변호인 능력 차이도 생각보다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물어보는 건 정해져 있거든요. 이미 다 조사받은 거 똑같이 물어보는 건데 내 입장에서 나한테 불리한 말을 한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다 앉혀놓는 거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 피고인이 잘못했다고 한 사람을 불러다 앉혀놓고 증인신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거를 전제로 하지만 증인을 부르는 거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잘 모른다 또는 그 사람이 말이 바뀌어서 거짓말이다 또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뭐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 또는 이 사람이 모르는 것과 또는 기억나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 말을 못 믿을 말이다 또는 이 사람이 이를테면은 그런 것 같아요가 그렇다인지 그런 것 같은 생각인지 이런 걸 이제 분리해내는 거거든요. 이 친구 이거 좀 이상하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 피고인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아니에요. 그래야만 합니다라고 박선원이 증인에게 그래야만 지시를 합니다라는 했고 건 지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죠. 또 한 네, 가지는 네, 알겠습니다. 그 시간에 알겠습니다. 박선원 의원만 저한테 연락이 왔나요? 여당 의원은 연락 안 왔나요? 당시 여당 의원은? 맞죠? 아니, 네. 제가 설명하려는데 아니, 설명할까요? 맞죠? 국내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시간은 주셔야죠. 예, 증언하실 시간은. 예. 그래서 그런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무죄를 밝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변호사가 글도 잘 써야 되고, 그죠? 전략도 잘 짜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어렵네요. 갈수록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어렵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면 보통 최후 변론이라는 걸 하는데요. 뭐 보통은 뭐 간단하게 변호인으로서의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중요 사건은 뭐 PPT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께서는 이 재판이 꼭 내 거만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정말 법정 가시면 놀라실 거예요. 거의 뭐 10분마다 두세 개 잡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뭐 형사재판도 증인신문하면 조금 더 시간을 늘어주겠지만은 하루에도 판사님 입장에서는 뭐 10분에 두세 개라면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뭐 거의 수백 건 하다 보니까 되게 자기만 시간 많이 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뭐 경우에 안 맞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일단 실무에서는 거의 뭐 변호인 의견서를 길게 제출하고 거기에 따른 핵심적인 내용만 말한다 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경우 있잖아요. 근데 정말로 10분에 3명 배정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10분에 3명인데 나 혼자 20분 말하면 솔직히 좀 민폐잖아요. 그래서 최후 변론 때는 조금 핵심만 짧게 얘기를 해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해주시고 또 우리 판사님이나 아니면은 계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직장인인데 12시엔 점심 먹어야 되고 6시엔 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적당하게 해서 하는 것이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비상계엄을 결심했을 때 제게 많은 어려움이 닥칠 것을 당연히 예감했습니다. 대장정의 끝은 결국 판결 선고인데요. 보통 최후 변론 후에 변론이 종결한 다음에 뭐 4주 정도 후에 판결이 내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형사재판에서는 판결을 할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피고인들은 출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는 그 자리에서 보통 판결 선고를 하면서 뭐 유죄가 인정돼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실형을 선고하지만 법정 구속까지는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특히 1심에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판사님이 시그널을 주는 거죠. 야, 내가 법정 구속은 안 해줄 테니까 빨리 피해자랑 합의를 하건 무엇을 하건 양형적인 요소를 보강해준다면은 내가 2심에서는 뭐 다른 재판장님이 충분히 뭐 집행유예 해줄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는 뭐야 그럼 결국?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사실은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는 징역형, 교도소 가는 거죠. 교도소를 1년 동안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형 집행을 유예해 주면서 2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성실하게 잘 살면 교도소를 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예를 해주는 거라서 그 유예 기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받게 되면 그 1년의 징역형을 다시 살아야 되고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언제 한 번은 저희가 이제 실형이 나올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합의를 해서 이제 집행유예가 됐던 사건이 있거든요. 선고를 하는데 판사님이 이렇게 읽으셨나 봐요.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에 처한다. 이렇게 읽으셨으면 좀 쉬웠을 텐데 징역 1년에 처한다. 하지만 그 형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 피고인이 제가 그때 없었는데 재판장님한테 아니 결과가 왜 그러냐고 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오셔가지고 아니 왜 따지셨어요? 그랬더니 자기 실형 나온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라고.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집행유예 2년이라고 했더니 아 그런 거냐면서 판사님한테 괜히 따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그 얘기를 좀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심 판결 선고와 동시에 7일 이내에 일단 항소를 안 하면은 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 안 하면은 7일 뒤에 그 형이 확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 뭐 한참 시끄럽잖아요. 뭐 항소를 포기 왜 했냐라는 건데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저는 또 한 번의 2심 재판을 거치는 거는 되게 피고인에게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그냥 무작정 뭐 정치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더 이제는 좀 피고인 보호 차원에서라도 전방위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인 견해랑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실무적으로도 보면요. 예전에는 일단은 피고인이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거의 무조건 항소한다라고 거의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수사권 분리 이후에 무죄였어야 되는 사건, 애초에 불기소였어야 되는 사건이 재판에 올라와서 무죄가 나오는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래서 막상 법정에서 증인을 불러가지고 증인한테 정말로 물어봤더니 증인이 막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가지고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보더라도 이거는 좀 기소가 잘못됐나? 라고 싶은 거는 안 하시더라고요, 항소를. 그러니까 큰 사건들은 아니고 오히려 좀 작은 사건들, 뭐 벌금 50만 원짜리 100만 원 정도 규모된 사건들은 그렇게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생각보다 항소를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요즘은 무죄라고 다 항소하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무죄가 나오면 검찰은 이제 항소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때 항소심이 열리게 되면은 완전 1심과는 다른 세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항소하는 순간 일단 기록 전부가 뭐 아주 박스채로 항소심 법원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건 번호 나올 때까지는 보통 한 2주?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 구속 사건일 경우에는 법정 구속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1심보다는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항소심은 또 오래 걸릴 만한 사정이 없는 게 이미 1심에서 충분하게 증인 신문도 했었고 또 사건 기록 자체가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통 뭐 한두 번 정도 한다라고 그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항소심 판사님은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 아까 1심 판사님은 증인도 부르고 뭐 영상도 틀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 수사한 그 증거 기록들을 보는데 항소심 판사님은 첫 재판에 내가 만나러 갔을 때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들어오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구속기간 말씀해 주셨는데 구속기간이 그래서 한 신급의 6개월이잖아요. 이를테면 1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재판이 계속 늦어져서 6개월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 아, 이것도 내란 재판 언제 끝날지 네, 모르겠어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 구속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돼서 석방된다라는 속보가 지금 잠깐만 이게 말이 되나? 일단 전체의 흐름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경찰 단계에서 일단 뭐 피의자 신문 조서라던가 참고인 조사를 통해 가지고 뭐 조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예전과 달리 검찰에서 뭐 피의자 신문 조사 안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꼭 유념하실 거는 경찰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검찰이 혐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법원으로 기소를 한다면은 법원에서의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데 1심 재판 또 그 후에는 판결 후에는 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란 뭐 재판 보시면서 좀 궁금하시거나 그런 상황들이 좀 전반적으로 한번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쨌든 이번 사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뭐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하게 되시는 것 같고요. 또 어쨌든 마무리가 잘 돼서 좀 안정을 찾고 좀 이제 앞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면서 그렇게 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담삼아 이제 모든 우리 국민들 법적 수준이 아주 높아졌죠. 높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변호사 배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안녕.